현직 검사와 경찰서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산업자가 사회 각계 인사 최소 27명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 앞에 배달된 선물은 일일이 사진을 남겼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에서 승리했습니다. 어제까지 국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4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젊은 층의 급증세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강남역과 대치동 같은 20, 30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불법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민노총 위원장 등 6명에 대해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가 분양 이후 5억 원 넘게 급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 씨 파문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기자, 현직 앵커, 현직 검사와 경찰서장까지 4명이 입건된 상태인데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수산업자가 선물 배달을 지시한 사람이 최소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김무성, 주호영 등 전현직 국회의원부터 박영수 특검, 사립대 전 이사장까지 각계각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12명을 참고인으로 추가 조사 중인데요. 이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입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는 사회 저명 인사를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물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도 사진을 남겼습니다. 모두 단 둘이만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선물을 보낼 때는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주로 독도새우와 전복, 대게와 같은 고급 수산물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면 직원이 택배로 붙이거나 직접 배달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주소랑 이렇게 주시면서 일로 이제 택배를 보내라고. 직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선물 대상자는 최소 27명. 주호영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등 정치인과 박영수 특검, 이모 부장검사 등 법조계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들과 사립대 전 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주 의원 가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받지 않고 김 씨를 통해 스님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산업자는 이렇게 인맥을 확보한 뒤 주위에 과시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맥 과시를 많이 했죠. 경찰은 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수산업자가 선물 배달을 지시한 사실과 대상자 27명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4명을 입건했고 1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건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이 수산업자 김 씨는 고급 외제차나 독도새우, 전복 같은 이 고가 해산물을 주로 선물했는데요. 그 선물을 보낸 뒤 이 기록을 남기듯 배달한 직원에게 인증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3층 구역에 자주색 포르쉐가 눈에 띕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의 지시로 직원이 가져다 놓고 찍은 겁니다. 렌트는 박 특검이 아닌 직원 명의로 했습니다. 제가 기사님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어디 차키 놔뒀다 그러고 다. 수산업자는 지난 1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집으로 전복을 보냈을 때의 사진도 남겨뒀습니다. 박 원장이 지난해 7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의 일입니다. 3-4차례 정도는 보냈는 것 같습니다. 독도새우, 그 다음에 전복, 그리고 생선 선물 세트, 그리고 간단하게 대게 등.
인증사진은 배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보고하려는 목적에서 찍은 걸로 보입니다. 박 특검은 오늘 포르쉐는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며 렌트비 25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서상 대여기간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일주일간, 렌터카 업계에선 대여기간을 감안하면 400만 원 넘게 줘야 빌릴 수 있는 차라고 말합니다. 하루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 원장 측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전직 국회의원 소개로 김 씨를 만났지만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라며 박 원장은 공관에서 지내기 때문에 선물이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 수산업자 김 씨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야당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던 김 씨가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기준을 갖춘 사면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가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1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건 지난 2016년 11월. 1년여 만인 이듬해 12월 교도소에서 풀려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야당은 특사 경위를 밝히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특별사면한 모든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수사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산업자의 당시 형집행률이 81%였고 이전에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은 없었다며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6월 구속된 김 씨는 특사 시점에 2년 형기 중 1년 7개월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생계형 일반 형사범 6,400여 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일반 형사범에는 사기범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판결문에는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했고 형사 책임을 피하려 7년간 도피했다고 했고 미결수로 있을 때도 규율 위반 행위를 해 진정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 씨의 사면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감옥을 나온 지 6개월 만에 다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 씨의 재판은 모레 다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수산업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 중인 구자준 기자와 대체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일단요, 이 수산업자 김모 씨는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수산업체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 2016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감옥을 나왔습니다. 출소 이후에는 배 위에서 얼린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겠다면서 돈을 끌어모았는데 이게 자그마치 1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또다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 여러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김 씨는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 법조인들을 알게 된 겁니까? 그 거미줄 같은 인맥이 교도소에서 출발한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경북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7년에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만나서 친분을 쌓은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이 송 씨가요, 20대 총선에 예비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법을 어겨서 구속되고 수감돼 있었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김 씨가 송 씨를 찾아가서 나 정치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송 씨가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특별검사 그리고 친분이 있는 정치인인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을 소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낸 그 박영수 특검도요. 평소 신뢰가 있는 송모 씨의 지인이라고 생각해서 방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후 김 씨의 인맥은 점점 넓어집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모 부장검사와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김무성 전 의원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을, 주호영 의원은 현직 경찰관인 배모 총경 등을 소개해줬는데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또 다른 야당 의원에게 김 씨를 소개하면서 김 씨의 인맥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만나고 나서 혹은 선물을 보내고 나서 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것도 이 사람의 수법입니까? 일단 만나고 나서 사진을 찍은 거는요. 사실 어떤 목적으로 그 사진을 찍었는지 그 의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평소 김 씨의 행태를 볼 때 인맥 과시용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김 씨가 자신의 집에 진열해놨던 물건인데 문 대통령과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청와대 마크가 찍힌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A4 용지에 컴퓨터로 인쇄된 편지를 보면요. 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날짜와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본인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면서 친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온 걸로 전해집니다. 자, 저 부분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이제 잠시 후 스튜디오에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오니까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수산업자 김 씨는 이들과 찍은 사진이나 이런 물건들을 사기치는데 그래서 활용을 한 겁니까? 일단 그 대통령의 편지만 봐도요. 김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김 씨 주장대로라면 2017년 초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김 씨는 2017년 12월까지 교도소에 사기죄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요. 개인적 편지, 친분을 담은 편지라면 자필이어야 할 것 같은데 자필이 아닌 인쇄 형식이었고요. 인쇄된 형식이나 내용을 봐도 청와대 서식과는 달리 좀 조잡해 보이죠. 수산업자가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더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김 씨가 이렇게 유력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꼬리가 잡힌 겁니까? 그 김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선물 배송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 직원은 선물 배송을 완료한 뒤에 늘 김 씨에게 배송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요. 택배로 보냈을 때는 송장을 찍었고 직접 배달을 했을 때는 문 앞에 선물이 놓인 그 모습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들이 나왔고요. 김 씨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선물 배달을 지시하는 내용까지 확보된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선물 수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정관계, 로비, 이렇게까지 확산될 정황도 보입니까? 사실 아직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걸로 알려진 그 정관계 인사 혹은 법조계 인사들이 김 씨의 뒤를 봐줬다거나 편의 특혜를 제공한 그런 정황은 현재로선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김무성 전 의원의 가족과 김 씨 인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 언론인 송모 씨는요. 수산업자의 100억 원대 그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선물 대상자 27명 중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대상자이더라도 동시에 사기 피해자도 있는 만큼 경찰의 추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취재를 해봐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사회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네, 여야 대권주자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른 후보보다 준비된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한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단일화에 관심이 모입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1분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중산층 70% 시대를 위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당대표 등을 지낸 이 전 대표의 모습을 담아 안정적 후보,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이광재 의원을 제치고 단일 후보가 된 정세균 전 총리와의 추가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신 말씀은 아닌지 싶어서요. 민주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지요. 그런 특별한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후원금 계좌 개통 이틀 만에 11억 원이 넘게 모금될 정도로 바닥 민심이 호응하고 있다며 본선, 경선 역전승을 자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역사관으로 공방을 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정치 참여 계기가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탈원전 반대학자 서울대 주한규 교수를 만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참여를 결심한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역시 결국은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정부의 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으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할 때 압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만두게 된 것도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탈원전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그 합당한 동의와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과연 추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요. 내일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지역을 찾는 윤 전 총장은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을 만나 이틀 연속 탈원전 비판 행보를 이어갑니다. 첫 민생 탐방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는 데 이어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야권의 지지를 모으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과 관련한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가 색깔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색깔론에는 관심 없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비판하면서 양강 대선 주자 간의 첫 충돌이 벌어졌죠. 오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 분열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며 이 지사를 비판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콘텐츠가 없으니 이런 걸 문제 삼는다며 윤 전 총장을 깎아내렸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국민 편가르기로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으로 폄하해 친일 대 반일, 친미 대 반미로 국민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는 2017년에 출마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할 수 없다며 분열의 정치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TF도 만들어 이 지사의 역사인식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해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그 컨텐츠 없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모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지. 정세균 전 총리도 스캔들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오늘 하루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압박 면접관. 요즘 정치권에서 이 압박 면접이 유행이에요. 압박 면접관, 그런데 두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네,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와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압박 면접관으로 등판했습니다. 저 중에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 면접관에 선정이 됐다가 취소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의 비판 여론에 밀려서 선정이 철회됐었죠. 대신에요 야당의 대선 주자가 모셔갔습니다.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50시간제의가 젠틀정신이다 해가지고 상당한 또 이제 노동계 시민단체가 반발이 불러왔는데 그에 대한 말씀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압박 면접이에요. 이게 압박 면접. 압박하면 느꼈어요? 네, 느꼈어요.
윤 의원은 민주당이 거부한 김경률 회계사에게 압박 면접을 받는 것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경률 회계사가 취소된 자리에 이제 다른 면접관들을 앉혔는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요? 진짜 압박을 했다가 지금 거센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게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예의를 갖춰라 라면서 알량한 완장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요, 후보들보다 자기가 뜨고 싶은 면접관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글쎄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면접 장면 함께 보시죠.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쉬운 질문을 받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불편한 질문도 대답할 수 있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때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생후 60일, 귀여운 아기가 국회에 왔습니까?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아들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태어난 지 59일 된 갓난 아기입니다. 출산 휴가를 마친 엄마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저 안긴 이제 아기인 거죠? 정말 네. 귀여운데, 이 많은 사람 속에 아프거나 다치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 오늘 국회엔 왜 온 겁니까? 네,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들어보시죠. 아이동반법이 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통과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명 아이동반법은요, 지난해 5월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에는 국회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외에도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인 국회의원의 자녀도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용해인 의원은 앞으로 종종 이 아이와 함께 출근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흔한 모습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의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용 의원도요, 아쉬운 점으로 육아에 필수적인 수유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수유실이 부족한가 보죠? 국회 내에 수유실이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직접 용해인 의원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물티슈라거나 아니면 비누조차도 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들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인 것 같고, 수유실이 사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깔끔하기는 했는데요. 실제 아이 엄마의 눈에는 부족한 게 보였겠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몸소 경험하고 있는 용 의원, 이 직장인 보육 문제에 좋은 대안을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711명 늘며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제 기준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416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 젊은 층을 통한 확산이 비상이라 방역당국이 유흥업소와 학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장 모습 김재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서울 대치동의 학원 밀집 지역. 점심시간이 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임시로 마련해 운영에 들어가자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선제검사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늘어났는데 학원에 있다가도 바로 옆에 보건소 대신 진료소 있으니까 와서 검사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유흥주점이 밀집한 강남역과 델타 변이 집단 감염이 확인된 홍대 앞 공원에도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토요일 공휴일 되면은 한 7, 8명씩 다니면서 마스크 벗고 그냥 술병 들고 다니면서.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젊은 층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주 20대 확진자가 한 주 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20, 30대는 무증상 또는 약한 증상 때문에 검사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예방접종률은 낮지만 밀접 접종률이 높고.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클럽 한 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온 대구는 지역 클럽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업종에서 확진자가 여럿 발생하면 지역 동종업계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상인들은 코로나 연좌제라며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클럽 문 앞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녁에는 좀 안 해요. 저녁만 되면? 네, 저녁에는 항상 대구의 클럽들은 모두 이곳 동성로에 몰려 있는데요.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을 포함해 대구 지역 전체 클럽 1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7월부터 한 업종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의 동종업계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5명으로 기준을 정해 집합금지를 명령한 겁니다. 한 군데 발생이 되면 동선에는 다른 클럽들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연대 책임은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저희 구장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킨다 한들 동종업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제한이 묶어버리면은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론도 제한 다 지키고 대구에 뭐 규정을 다 싸잡아가지고 한 군데 한다고 해서 이걸 같이 한다는 건 좀 부당하다고 보죠. 풍선 효과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전국이 다시 코로나 비상 상황에 놓인 가운데 그제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이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어 논란이죠.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등 주최자 6명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회 이틀 만에 엄정 대응을 말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종로거리를 가득 메운 집회 인파. 서울경찰청은 그제 오후 8,000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개최한 민노총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과 부위원장급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령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집회 예정 장소였던 여의도가 봉쇄되자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종로로 이동한 정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자와 주요 발언자 등 집회 참가자 12명도 특정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회 이틀 만에야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8.15 집회에 대해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은 우선 주요 참가자를 조사한 뒤 채증 영상을 통해 나머지 일반 참가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사건으로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 문제가 화제가 됐죠. 시민단체가 특공 아파트 2만 6천 채를 전수조사했는데 시세가 평균 5억 원씩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고 문재인 정부 때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른바 특공테크가 수치로 확인된 겁니다. 남영주 기자가 설명합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만 6천 채의 평균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 현재 시세는 평균 8억 2천만 원으로 5억 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14,000가구를 분석했더니 지난 1년 사이에 3억 6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7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해도 내 집 장만은 불구하고
특별하게 공급을 받았던 공무원들은 또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게 됐던 결과가 좀 있었고. 국토교통부 노영욱 장관과 윤성원 차관은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도 특공을 분양받았다 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특공 물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특공 특혜 전면 폐지하고 투기 소득 전면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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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하라. 또 설익은 국회 이전 발표가 아파트값 상승만 부추겼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요즘 달걀, 야채 같은 밥상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 전망 박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르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1,600원 정도만 돼도 좀 비싸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좀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용으로 또 차를 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는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는데요.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경우 오늘 평균가가 리터당 1,693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9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써야 하는 사람들은 치솟는 기름값에 부담을 호소하고 그나마 싸다고 소문이 난 주유소에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저렴해서 밖에 가면 너무 비싸거든요. 하루에 거의 300km 이상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4, 5만 원만 넣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한 6, 7만 원 정도 넣어야.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국제 유가 영향.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석유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데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제품 가격이 최근 2, 3주 정도 계속 상승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도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최소 2, 3주 정도는 더 상승할 것으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여름 휴가철 성수기까지 겹쳐 휘발유와 항공유 수요가 늘어나면 당분간 기름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최근 은행에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는 문자 많이 받으실 겁니다. 금융기관 명의로 오는데요. 저도 이렇게 1%대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진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그러면 저도 정부 지원 상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출? 아니요, 저희는 서민금융 대상으로 하는 문자는 따로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 은행과는 전혀 관련 없는 스미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 이름으로 보낸 문자는 어떨까요? 저희가 이 발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신용보증기금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 명의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소개한다는 문자인데 전화번호를 2주나 3주 정도 개통한 뒤에 없애는 방식입니다. 장기간만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해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가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 것과 유사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도 있는데요. URL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누르시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에 전화가로색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만 보고 연락을 했다가는 은행을 사칭하는 사기범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피해 신고 건수는 약 30만 건으로 전년보다 24.4% 늘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일단 광고 표시가 있는 문자 주의해야 하고요. 문자와 함께 온 인터넷 접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진위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한 생각을 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 비하 의미의 단어까지 사용하며 이 친문 강성 지지층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친문 강성 지지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친문 세력이 당내 1위 주자이자 비문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고 있냐는 질문에 일부 그렇다고 인정하며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난 2007년 대선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SNS에 편파적 발언으로 당의 통합을 해쳤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분란을 자초한 당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노 의원은 친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밀었다는 표현이 더 충격이다. 사과를 해야 넘어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살다 당원을 욕하는 대표는 처음 본다. 탈당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은 물론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대단히 안이한 태도였다. 송 대표는 의도치 않게 논란이 생겼다며 어느 후보도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신이 이 야권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있죠. 이 청와대 인사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수현 대통령 소통수석 모시고 이 현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저희 보도인데, 자, 지금 이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썼다는 뭐 편지와 선물 이런 게 있었다는데, 이거 진짜 대통령이 보낸 겁니까?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것인가요? 네. 대통령께서 보내는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가 없죠. 네.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야당에서도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의 관계를 지적하신 분이 계시던데, 네. 2017년 12월 30일,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을 받은 건 맞는데 그때 사면되신 분이 165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165만 명이 전부 다 대통령 청와대와 관계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너무 무리한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인사와 혹시 친분이 있는 청와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글쎄 그건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보이는 행태가 어떤 전형적인 사기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편지도 위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맥을 과시하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뭐 선물 하나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이 문제는 특별 사면과 관련하는 문제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제 미 점령군 얘기를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은 왜 이 지사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걸 좀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대통령은 지금 이 코로나19 지금 4차 대유행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밤잠을 잘 수도 주무실 수도 없고 속이 아마 새카맣게 탈 텐데 지금 이나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역을 잘 해야 되죠. 대통령은 오늘도 수보회에서 2번이나 아침 회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치 계절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여기에 휩쓸지 말고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이제 방역과 민생 등 현안 이런 문제를 잘 챙겨나가는 데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을 이런 선거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 사실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둘 다 문재인 정부 출신의 이제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데 그런데 청와대가 윤 전 총장이 출마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자 최 전 원장이 이제 사표를 내니까 상당히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좀
뭐 차별입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네. 뭐 두 기관 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역대 감사원장의 역사를 보면 뭐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그만뒀다든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그만뒀다든가 네. 이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초로 본인이 정치를 할 의사를 비치면서 본인 스스로 네. 그 보장된 임기를 그만둔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당시에 뭐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긴 했으나 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의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보장된 임기를 스스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정치 목적으로 채우지 않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걸 저희가 무슨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특별하게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차이가 네.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 인사 논란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김기표 지금 이제 그만둔 반부패 비서관 인사는 좀 안일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혜숙 인사수석 뭐 책임론이 여당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 계속 김 수석은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고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청와대의 검증은 소위 국정원, 경찰 등 이런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난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뒷조사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권력기관 개혁을 하면서 그런 조난자료의 작성도 못하겠고 그걸 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시스템을 가지고 검증을 하다 보니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것은 지금의 야당이 정권 교체가 되어 집권을 하더라도 이것은 똑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할 수가 없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언론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또 국회 청문회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 3분의 1, 언론 3분의 1, 국회 3분의 1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사 동맹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인데 네. 청와대 같이 엄청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왜 이렇게 허술할까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겪고 있고 다만 이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혐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뭐 누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책임은 안 질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아니 전체적으로 함께 네, 책임을 져야 될 알겠습니다. 문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요, 이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당시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결국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윗선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도 거친 네. 문제고 대통령이 공약을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정부의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네. 그리고 이것을 뭐 탈원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후세 세대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그 에너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지만 네. 그러나 정해진 법적 절차가 있으니 그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좀 어두운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저희를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다면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유엔 무역개발기구가 1964년에 생겼는데요. 지금 네. 57년이 됐는데 57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나라가 대한민국 딱 한 나라입니다. 최초의 네. 사례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것을 잘해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6.25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이루어왔고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매고 왔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민주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왔고 그 속에서 함께 해왔던 위대한 국민의 덕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충분히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이고 그것이 이제 세계 질서의 소비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계 질서의 생산국으로 바뀌는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대통령 소통수석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시 바로 어제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집단 면역에 근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70% 육박에 멀지 않았지만 미국도 델타 변이 확산이 문제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현장을 유승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 앞 잔디밭은 발 디딜 틈이 없고 곳곳에서 깜짝 공연이 펼쳐집니다. I got here at 2 p.m. today. 2 Yes, 2 p.m. I feel amazing today. This is my favorite holiday. My friends are visiting from out of town, and I'm just having a great time. Yeah, happy 4th of July, everyone. 지금 제 뒤로 불꽃놀이가 한창인데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데 모여 마스크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었지만 모두 백신을 맞았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뉴욕 밤하늘도 수놓았고 핫도그 먹기 대회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은 여름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 성인은 67.1%로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독립기념일까지 70%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여전히 맞지 않았는데 신규 확진자의 25%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희망을 외쳤습니다. Today, we're closer than ever to declaring our independence from a deadly virus. 연휴 기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축제 속에 다시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홍콩에서는 시민이 경찰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이후 자유를 잃었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게 다가가더니 흉기로 습격합니다. 인근 도로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관들이 남성을 제압하려 했으나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습니다. 이 남성은 50대 량모 씨로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初步調查咧，係佢係個人一啲嘅侮辱式嘅恐怖襲擊嚟嘅。喺呢件事上面咧，係暫時咧一刻冇證據證有頭髮嘅。我希望大家一定係對呢啲人咧係予以譴責。 량 씨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자유가 사라졌다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량 씨가 일했던 홍콩 음료 회사는 내부적으로 그의 가족을 위로하는 내용의 메모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누리꾼들은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이냐며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매출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회사 주가는 2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심려와 불만을 끼쳤다며 SNS 등을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반면 일부 홍콩 시민들은 추모 집회를 열며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 기념일이자 홍콩 주권 반환 24주년 기념일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홍콩 시민들과 중국인들은 또 둘로 갈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취업과 자립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과 제너시스 BBQ그룹, 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가 청년 자립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12평 안팎의 자그마한 한 상점. 조리대와 포장대, 냉장고가 전부입니다. 점주인 30살 황현승 씨, 지난해 7월 배달 포장 전문 매장으로 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30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이렇게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동아미디어그룹과 제너시스 BBQ그룹, 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가 나섰습니다. 배달 포장 전문 매장을 운영할 2030 세대 200팀 400명을 선발하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선발된 200팀에는 점포 개설 비용과 초기 운영 자금 등 8천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3년간 문제 없이 운영하면 명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만 19살에서 39살 청년 2인 1조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채용 솔루션 기업 마이다스인이 개발한 AI 역량 검사를 이용합니다. 뇌신경 과학을 기반으로 정의한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의 성과 역량을 게임 방식으로 측정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는 19일 오전 11시까지 지원서를 받은 뒤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8일 최종 200팀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컸습니다. 같은 전남 안에서도 광주는 10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린 반면 신안군에는 1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난 주말 한반도를 모두 덮었던 비구름과는 달리 이번 비구름 때는 남북의 폭이 다소 좁은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구름은 국지성 폭우를 몰고 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모레까지도 이러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돌풍과 함께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침수나 범람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물가 근처는 피하시고요. 축대 붕괴와 산사태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31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는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